네, 이번엔 마지막 코너입니다. 이 사람의 출사표 히든 포인트 시간입니다. 혹시라도 마음에 품었는데 아직 다른 사람들한테 이야기하지 못했던 계획 있다라면 여기서 마음껏 이야기를 해주시면 네. 저희가 박수와 응원까지 네. 쳐드리겠습니다. 일단 인생 계획 따로 있으십니까? 제가 이제 가까이 말씀드렸잖아요. 그때그때 살아나가면서 이렇게 흐르는 물결에 유한성. 유한성 흐르는 물결에 동참해서 이제 네. 하다 보니까 그 어떤 목표를 세우고 가기보다는 생기는 일들을 외면하지 않는 것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제 앞에 뭐 어떤 일이 닥치면 네. 그거를 이제 어떤 목표 때문에 돌아갈 수도 있고 그러는데 그런 것이라기보다는 그냥 그거를 그때그때 차선이든 뭐든 간에 해결하고 나가려고 하는 그런 경향을 보이며 살았더라고요. 네.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그냥 과학 커뮤니케이터들 내에서 저도 이제 나이가 들다 보니까 나이가 들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상한 놈부터 시작해서 별의별 사람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제가 각종 대표를 되게 많이 맡고 있어요. 회장, 대표 이런 것들. 네. 그게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비교적 무난한 사람이니까 뭐를 누가 뭘 한다 그러면 쟤 때문에 나 안 해. 이런 게 뭐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쟤 하면 나 안 해. 뭐 이런 네. 건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무난한 사람이에요, 비교적. 그러다 보니까 그냥 쟤 정도면 뭐 이렇게 되는 게 많은데 그거를 제가 막 의지가 있어서 그 단체를 맡아서 제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3년 안에 뭘 이루겠어 이런 게 별로 없는데 꽤 많은 것들을 맡아왔고 맡고 있어요. 그러니까 외면하지는 않은데 그래서 이제 장점은 어쨌든 그런 거 외면하지 않고 이제 해요. 그리고 하면 또 열심히 하죠. 그런 게 있는 반면에 계속 지금 요즘에 생각하는 것은 이게 잘하는 일인가. 왜냐하면 어쨌든 그런 게 생기면 좋긴 하지만 그냥 무난하게 그냥 있는 거예요. 제가 하게 되면.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그 판을 바꾸는 그런 것이 되기가 되게 힘든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럼 이 자리를 내가 그냥 지키고 버티고 있는 것이 과연 잘하는 일인가? 그리고 외면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그게 또 내 욕심은 아닌가? 뭐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그게 지금 저는 되게 뭐랄까 화두랄까 지금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앞서 잠깐 얘기 나온 것 같은데 커뮤니케이터가 안 있다면 난 이 일을 할 거다. 네, 그러니까 저는 일단 이제 천문학으로 학위를 하고 네. 연구원 생활하고 학교에서 학생들 지도를 하고 연구소 생활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뭐 지금부터 한 10몇 년 전에 제가 급성 심근경색으로 쓰러졌어요. 갑자기. 네. 그래서 그때 한 3, 4년 투병을 했거든요. 그리고 뭐 지금도 이제 계속 약 먹고 검사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그때 어쨌든 이제 학교랑 연구소에서 계속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의반 타의반을 은퇴를 했어요. 현장 과학자로. 그래서 만약에 그 일이 없었다면 뭐 그냥 계속 학교랑 연구소에 있으면서 과학 커뮤니케이션을 했겠죠. 제가 특별히 그걸 그만둘 뭐 동의는 없으니까. 하지만 이제 그래서 과학 커뮤니케이션 안 했다면 뭐 할까 하면 뭐 그냥 그 학문 활동을 하면서 학생도 지도하면서 근데 여전히 그때 이미 제가 뭐 방송국 인터뷰를 하고 있거나 다큐멘터리 제작할 때 자문하고 있거나 뭐 글을 기고하고 이걸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겸업을 하고 있었겠죠. 네. 그렇지만 지금처럼 전업으로서의 과학 커뮤니케이터는 안 되고 뭐 그렇게 양쪽에 지분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직업 얘기도 좀 저희가 해봐야 됩니다. 네네. 직업 방송이다 보니까 지금 과학 커뮤니케이터가 되고 싶다라는 친구들이 있다면 어떤 능력을 좀 개발을 하고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하면 좋을까요? 이 과학 커뮤니케이터라는 그 말이 굉장히 광범위하잖아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 세대 같은 경우는 과학 커뮤니케이터가 대부분 교수나 연구원들이에요. 그 사람들 중에서 저처럼 이제 뭐 문학도 하고 이렇게 일반인들과 뭐 이런 거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자기가 좋아서 그리고 약간의 의무감 때문에 일반인들에게 강의도 하고 책도 내고 방송도 하고 이런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대부분 대중과학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직업이 있으면서 활동을 하는 거죠. 부업으로. 그러거나 이제 그러다가 저처럼 몇 사람들 전업을 하고 이랬기 때문에 사실은 과학 커뮤니케이터가 되는 법이라는 게 딱히 없었어요. 교수가 되거나 연구원에 대해서 활동하다가 기회가 주어지면 하는 거. 그런데 요즘에는 과학 커뮤니케이터가 되겠다고 하는 학부생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있는 그 책방에서 그 과학 커뮤니케이터 양성 과정 같은 것도 하고 있습니다. 과학 저술가 과정이라든가 뭐 과학 그 유튜버 과정 이런 걸 하고 있어요, 실제로. 그러면 연구원들도 많지만 대학생도 있고 꼭 이공계 대학생이 아닌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양상이 달라진 거죠. 그러니까 네네. 직업으로 생각하고 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굉장히 다양하게 그 지금은 그 글을 쓰기야 뭐 다 글쓰기지만 과학을 붙이는 이유는 과학적인 지식과 과학에서 나타난 현상들을 잘 정리해서 알려줄 수 있는 그런 게 되게 필요해졌어요. 그다음에 유튜버들도 그냥 유튜버인데 과학을 전문으로 하는 유튜버들이 굉장히 많아졌거든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과학자 출신도 있지만 역사 공부한 학부생 출신도 있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과학을 습득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유튜브가 되거나 또는 과학을 또 책을 꼭 안 쓰더라도 여러 매체에 기고를 하는 사람이 많아졌고요. 그다음에 과학 책을 가지고 이렇게 그 모더레이팅 하는 사람도 많아졌고 그래서 과학이라는 테마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일들이 되게 많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직업으로 하는데 그럼 뭘 준비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과학 커뮤니케이터가 되겠다면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과학적으로 그 만약에 이제 학문의 길을 가다 나온다면 이 과학에 대해서 의심할 여지가 없으니까 예. 커뮤니케이션 능력은 이 그냥 나와서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을 뽐내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능한 한 일상의 용어로 그리고 풀어서 설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 것을 하는 게 커뮤니케이션이니까 일반적인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키우는 게 제일 좋고요. 그래야 또 이것이 직업으로서 네. 먹힐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연구원 생활을 하거나 이러면 전공을 하려면 과거 문제가 없다. 그래서 만약에 과학을 전공했거나 연구실에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좀 키우는 것이 과학 커뮤니케이터의 직업인이 되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최근에는 뭐 예술 쪽이거나 또는 그 과학을 전공하지 않았는데 예. 과학이 재밌어서 자기가 과학에 매료되어서 과학 커뮤니케이터가 되고 싶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대체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을 잘하는 사람들이 그런 관심을 그렇죠. 보여요. 그러니까 저는 그 커뮤니케이션을 잘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만의 특색을 갖지만 거기에 너무 시간을 들이기보다는 과학에 조금 더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런 관심을 가지고 나타나면 전공을 하지 않았으면 한 5년 정도면 다 바닥나지 않겠습니까? 자원이. 그렇죠. 근데 과학자의 길을 걸은 사람들은 자기의 오리지널리티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한 뭐 10년은 버티지 않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과학 커뮤니케이터로 가고 싶은 비과학 전공자들은 네. 어느 한 시점에서는 좀 경험을 한 2, 3년 쌓으면 그 시점에서는 마치 자기가 뭐 천문학이면 천문학, 생물학이면 생물학 좋아하는 분야에 한 2년 정도, 1년 정도를 투자를 하셔서 뭐 이렇게 사이버 대학에 편입하셔도 좋고 아니면 독학을 하셔도 좋고 과학 커뮤니케이터들의 어떤 집단에 가셔도 좋고 과학자를 교류하셔도 좋고 약간 대학교 한 2, 3학년 정도의 전공에 준하는 공부를 하는 시기를 겪으면 또 나머지 한 10년을 이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약간 전공에 따라서 그런 준비를 하시고 들어오셔야지 좋다. 말씀 드리겠어요. 알겠습니다. 우리나라 과학 교육도 궁금한데 어렸을 때는 참 실험실 가면 신기했거든요. 근데 과학 교육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도 한때 이제 과학 교과서 심의하고 하는 데 들어가서 했었는데 문제가 너무 많아요. 크게 보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양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중학교만 가더라도 뭐 이렇게 그 생물 쪽이랑 물리 쪽 나눠지고 고등학교는 생물, 물리, 화학, 뭐 지구과학. 화학 뭐 나누잖아요. 네. 각각의 내용이 되게 어려워요. 깊이 들어가고 왜냐하면 변별력 있게 시험을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형. 그리고 이제 공통과학이랑 융합과학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전반적으로 쭉 하는 건데 그것만 배우면 저는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또 너무 폭이 넓으니까 시험을 안 봐요. 그러니까 애들 공부를 안 하죠. 그래서 저는 양이 너무 많은 게 문제고요. 근데 줄이려고 하는데 네. 각 그 집단들의 과학자 집단들이나 그 집단들의 이기적인 행태 때문에 자기네 건 죽어도 못 줄인다 그래서 결국은 다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양을 지금부터 10분의 1을 줄이지 않으면 그리고 시험을 없애야 돼요. 시험을 없앤다. 왜냐하면 시험이라는 게 네. 시험을 보니까 보편적인 문제를 많이 못 내요. 그러니까 사실은 보편적인 문제 이렇게 보편적인 내용들을 한 100가지 중에 한 70가지를 알고 하면 보편적인 과학 지식을 얻고 과학적 태도를 얻는 건데 네. 그거 변별리가 안 되니까 꼬우꼬우 꽈가지고 문제를 낸단 말이에요. 그러면 공부하기 좋겠습니까? 과학에 정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학교에서 배우는 과학이 그런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시험 문제와 네. 그다음에 너무나 많은 거. 네. 뭐 일반적인 학생들뿐만 아니라 그러면 이제 막 초등학생
정도 되는 친구들이 과학에 관심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학부모 입장에서는. 학부모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책방에서 이제 어린이날 근처에 그런 걸 하는데요. 이제 그 학부모나 보호자랑 아이를 같이 오게 해서 그 분리를 시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책을 막 고르게 하고요. 네. 그 사이에 이제 학부모들을 놓고 왜 지금까지 잘못된 교육을 했는가를 이제 교육을 해요. 네. 그럼 이제 책을 막 골라주고 그러잖아요. 근데 애들이 골라온 걸 갖고 왜 골랐는지를 발표를 시키면 애들이 각양각색인데요. 제일 비싼 걸 골라와서 넘길 때도 정말 조심스럽게 이렇게 넘기는 애가 있어요. 네. 그 엄마한테 혼날까봐. 그리고 그런 애도 있는 반면에 만화책 골라온 애도 있고요. 그러니까 엄마가 골라주는 것은 싫다 이런 애도 있고, 정말 엄마가 좋아할 만한 책을 골라온 애도 있고 다양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억압했던 게 되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은 과학책인지 역사책이 구분이 없고 재밌는 책을 골라요. 그럼 그렇죠. 재밌는 책만 읽으면 어떡하냐 그러는데 재밌는 책이라도 읽어야죠. 그렇죠. 그리고 자기가 선택해서 재밌으면 다시 읽을 뭐가 되는데 선택해 줬는데 재미가 없어요. 그럼 핑계가 생기잖아요. 안 읽을 핑계. 그러니까 부모들은 좀 답답하더라도 아이가 갖고 오는 것들. 그리고 만화책은 문제가 된다 그러지만 지금 세대들은 오히려 지금 성인 시장에서 교육 만화가 엄청 큰 시장이 맞아요. 되었어요. 왜냐하면 그런 걸 훈련이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만화라는 것은 굉장히 그게 함축적으로 압축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문해력을 기를 때 되게 좋아요, 사실은. 행간을 읽으라 그러잖아요. 진짜 그렇죠. 행간을 읽어야지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아이들로 하여금 뭐든 하든 간에 선택권을 주는 거. 그게 그리고 선택해 왔을 때 그것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잖아. 너는 왜 선택했니? 그렇죠. 그리고 해보니까 어땠어? 그러니까 얘는 자기가 좋았던 거 나쁜 거 이거는 읽을래 안 읽을래 판단 같은 걸 하고 그러니까 사실은 세상을 바라보고 과학적 태도로 세상을 살아간다는 게 자기가 선택하고 그에 책임을 지고 그것에 대해서 합리적인 태도를 가지고 좋다 나쁘다 이런 거잖아요. 그거를 자연스럽게 훈련시킬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부모가 다 해주는 거는 기본적으로 저항심이 있어서 좀 안 좋은 거니까 약간 과학적 태도를 갖게 하거나 과학 지식을 갖게 하려면 좀 자유도를 높여줘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최근 우리 뭐 여러 가지 과학 이슈는 방송국에서 뉴스로 많이 나오는데 이 이슈 정도는 좀 알아야 어디 가서 과학 최근 이슈 얘기한다라고 하는 이슈가 있을까요? 저는 당분간은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 그렇죠. 네, 그게 아마 그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 할 때 놀란 게요. 네. 이제 과학하시 유튜버들이 그게 뭐 미국 나사에서 첫 번째 사진 발표하고 이럴 때 그냥 동시간으로 이제 천문학자 나가가지고 이렇게 실시간으로 통역하면서 해설해주고 그렇게 했는데 너무 잘했어요. 네. 그러니까 그 어느 나라보다도 이제 통역도 잘했고 부연 설명까지 하면서 했는데 동시 접속자가 거의 10,000명이 넘었대요. 그러니까 그 정말 엄청난 그거잖아요. 그래서 관심이 높아졌고 이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은 지금 그 현존하는 우주망원경과 지상망원경 중에 성능으로 따지면 최고거든요. 그렇죠. 그 이야기는 지금까지 없었던 결과물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만 따라가면 그 현대 어떤 관측 장비의 발전 양상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천문학 쪽에서 쏟아지는 이야기들, 그러니까 굉장히 빨리빨리 나오고 있거든요. 쭉 따라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당분간은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에 대해서 좀 알아야 어디 가서 얘기하면 그거 오늘 또 뭐 나왔는데 이런 얘기 할 때 따라갈 수 있고 그걸 통해서 많은 얘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를 고르라면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 알겠습니다. 네, 저희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시청자들이 이제 취준생도 많고 사회 초년생들도 많은데 한 분야에서 즐거운 일을 오랫동안 해오셨지만 사회 초년생들한테 좀 조언, 인생 조언을 좀 해준다라고 하면 어떤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저는 이제 사실 그 별이라는 화두를 가지고 했지만 여러 직업들을 바꿨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한 가지 직업을 가지고 오래 하기 힘들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직업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우리가 하나의 직업 이렇게 했었는데 직업보다는 직능이라 그럴까요? 그런 식의 개념으로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직업은 바뀌었지만 연구원, 교수에다가 뭐 과학 커뮤니케이터로 책방 주인으로 뭐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하지만 그걸 가지고 가는 직능은 천문과 우주라고 하는 것을 제 프로페셔널한 어떤 오리지널리티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예전에 오리지널리티가 나는 뭐 회계사야 뭐 이런 것들의 직업이었다면 자기의 컨텐츠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컨텐츠는 지식적인 컨텐츠가 될 수도 있고 다른 것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아주 기본적인 거.
갖추는데 그 기본이랑은 결국은 다시 돌아오는 것 같은 게 이렇게 어떤 것을 듣고 배우고 그거를 익히고 익히는 거 이제 문해력이나 학습력이죠. 그리고 나서는 말을 하거나 글을 써내거나 표현하는 거. 그러니까 그게 결국은 옛날에 뭐 읽고 뭐 생각하고 토론하고 쓰기 이거잖아요. 그 기본이 훨씬 중요해진 시대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취준생들은 그 적합하게 어떤 직업적인 것도 있지만 그것에 함께 자기가 이렇게 어떤 걸 습득하고 소화하고 그다음에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그런 게 아주 기본적인 거. 그런 능력을 갖추면 자기 하는 것들이 바뀌더라도 적응을 빨리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놓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현상보다는 좀 기본에 충실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더 진하게, 좀 더 딥하게 세상의 핫 이슈 피플들을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보는 박진영의 찐터뷰. 과학의 대중화, 대중의 과학화를 위해서 힘쓰고 오신 과학 커뮤니케이터 이명현 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